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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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번 주 토요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를 했는데요. 이번엔 출석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는 원래 어제 1일 오전 9시까지 2차 소환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내란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조사까지는 며칠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일이 아니라 5일이나 6일로 소환을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특검에서는 5일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보통은 10시에 조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에서는 9시에 나오라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시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특검이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수사에도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의자와 어떤 출석이라든지 조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수사팀과 피의자 간에 뭐 조율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만은 저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은 약간은 신경전으로 기싸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뭐 특검의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인상을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뭐 수사의 협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소환 시간과 또 소환 시간에 대비해서 어떤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냐. 지난 1차 조사에서도 오후에 무슨 또 조사를 하는 사람이 경찰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오히려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떤 수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어떤 외형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 좋은 어떤 결과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어떤 적법 절차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어떤 수사에 여러 가지 좀 반발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차 소환 때도 이제 뭐 지하 출입구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피의자 이런 관계인들을 소환하고 이럴 때 피의자의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라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조국 전 장관도 비공개 소환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비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특검에서는 이번에 법익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법익에 대한 사건이고 또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 자체는 검찰에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이런 실갱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도 오늘 본격 이제 수사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뭐 연루된 인성군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해병대원 특검이 일단은 먼저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16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개의 특검이 서로 간에 좀 겹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상병 사건 특검 측에서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먼저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는 이제 16개의 조사를 팀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수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이야기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쌍방울 대금 송금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재판부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헌법 84조에 근거해서 지난 서울고법에서 먼저 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재판부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면서 지금 재판이 대부분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예. 이 사건과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는 재판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겠다. 단 어떤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이제 추 연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릴 것으로도 보입니다. 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 뭐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공범으로 이제 되셔 있는 그분들께서 자신들의 재판도 좀 중지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이지 예. 않은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5년이 지나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관련자들의 기억도 희미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실체적 진실을 예.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재명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일을 추정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네. 결국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각 재판부가 이런 것을 추정이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결정을 한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 빚을 없애주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 필요한 재원 8천억 원 중 4천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4천억 원은 민간 금융사들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된다면 민간 금융사들 주주분들이 좀 반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한 8천억 네. 정도가 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출연금을 4천억 정도 하고 그리고 금융권에서 4천억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를 설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정부의 정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사기업의 어떤 금원들을 조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기업에서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한 예. 은행에서 얼마 정도씩 출연금을 내게 되면은 이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예. 이것은 결국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넘어서서 주주에게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사에게도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소송이 이루어질 수도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이제 충돌할 우려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배드뱅크 정책 수혜 대상에 약 2,000명의 외국인이 포함된 것으로 좀 나타나면서 이것도 자국민 역차별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재석 의원이 예. 발표낸 내용인데요. 지금 배드뱅크 지원 대상자 중에서 외국인이 2,000명인데 국적은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뭐 182억 원, 뭐 아마 200억 원 가량의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빚의 원인도 뭐 도박 자금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 영리 행위를 예. 하면서 생긴 채무 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라든지 예. 아니면 민간금융에서 온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어차피 대한민국 국적의 회사에서 내놓는 것인데 외국인을 위해서 쓸 수가 있냐라는 부분이 발견이 돼서 아마 이런 부분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등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성실히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문제고 또 이 도덕적 해이, 예. 모럴 해저드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상자는 개인으로는 113만 4천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빚은 16조 4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7년 동안 5천만 원 정도가 지연이 되었을 때 이 예. 기준점에 대해서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최근까지 이런 빚을 갖고 있다가 뭐 사채 같은 것을 가지고 금융권의 빚을 갚았다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버틸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정부에서 언젠가 빚탕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기대하에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건전성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평성 논란도 있고요. 또 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상법 개정안과의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아마 상법 개정안은 아마 그대로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여당, 지금의 야당, 예,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반대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주주에 대한 기존의 어떤 주주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된다고 한다면 저는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서 뭐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충분히 어떤 내수 활성화라든지 자영업자의 회생 방법이라든지 어떤 한 일환으로서 배드뱅크 설립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김재수 의원이 밝혀낸 대로 어떤 외국인에 대한 채무 변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다시피 성실히 빚을 갚은 분들에 대한 역차별도 발생할 수가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빚을 탕감을 전부 다 해줬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 똑같은 어떤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뭐 어떤 자영업자 활성화라든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자체는 방향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정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